오늘 아침 일라디오. 찌는 듯한 더위에 땀이 비오듯이 쏟아지는 순간, 이때 아무 예고 없이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한 점, 그것만큼 고마운 것도 없죠. 그저 지나가는 바람 같지만 그 바람이 여기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곳을 지나서 온 힘을 다해 달려왔겠습니까? 1년 반 가까이 힘든 시간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서서히 그 끝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어느 자리에서든 결코 가볍지 않은 우직함으로 자리를 지켜온 이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강하고 더 오랜 힘을 지닙니다. 지금껏 달려온 시간들, 그 사이에 각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했던 노력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더 큰 힘이 돼서 우리를 지탱하겠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조금 더 힘을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6월 8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텃밭 가이드 준비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뭐든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20분 뽑아서 선물 드립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 다양한 선물 드리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정답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농퀴 두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농경 생활의 시작과 함께 오랫동안 주요 식량이 되어준 이것은 쌀이 부족하던 시절 서민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던 고마운 곡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여물지 않았던 5, 6월엔 지난 가을 수확한 양식은 바닥을 보이고 식량 사정이 매우 어렵던 고비가 있었죠. 이때를 춘궁기 또는 맹령기라 불렀고 이것고개라고도 했습니다. 오래전 그 고마운 곡식이 이제는 별미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이것에는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식이섬유, 비타민, 엽산, 칼슘, 철분 등이 풍부하고 단백질 함량도 높아서 건강식으로도 아주 좋은 곡식입니다. 폴 맥카트니와 스티비 원더도 이것을 좋아했던지 이미 오래전에 이것을 노래했죠. 에보니 앤 아이보리. 자, 지치기 쉬운 화요일 아침 시원하게 노래 힌트까지 드렸습니다. 정답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쌀 수급 안정을 위해서 정부 양곡을 추가 방출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수급 안정을 위해서 이달 중으로 8만 톤의 정부 양곡을 추가로 시장에 방출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올 들어 1월부터 4월까지 총 21만 톤의 정부 양곡을 시장에 방출을 했는데요.
추가로 8만 톤이 시장에 풀리면 총 29만 톤의 정부 양곡이 시장에 풀리게 되는 셈입니다. 네, 37만 톤 범위 내에서 정부 양곡을 올해 풀기로 했는데 그 연도별로 물량이 나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8만 톤 중에서는 2020년산이 5만 톤이고요. 그리고 2019년산이 3만 톤. 이렇게 이제 시장에 추가 공급이 됩니다. 추가 8만 톤은 이달 24일에 입찰을 실시해서 이후 산지 유통업체에 인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이 공급된 후에 벼 상태로 판매되면 또 이게 저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만큼 2개월 이내에 쌀 또는 현미로만 판매하도록 이렇게 전제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풀 수 있다고 한 전체 물량이 37만 톤이니까 아직 한 8만 톤 정도의 물량이 더 남아있는 셈이 되는데요. 농식품부는 이 물량에 대해서도 향후 시장 동향을 들여다보면서 추가로 공급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네, 이번 추가 방출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이번 8만 톤 시장 공급 계획을 포함해서 총 16만 톤의 공급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서 단경기인 7, 9월 원료국 부족 현상은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5월 대비 가격이 이제 보합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지에서는 정부 공급 여력이 수학기까지는 충분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2021년산 쌀 생산량이 이제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상 악화 등의 변수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2020년산에서 2021년산으로 바뀌는 시점에는 수급 불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고수온 또 적조로 매년 양식수산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 지난해보다 이 고수온과 적조가 빨리 나타날 거란 전망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관련 대책까지 함께 내놨다고요? 그렇습니다. 2021년 고수온 적조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골자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수온 예측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서 단기 전망 정보 이것을 제공한다 이런 계획이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수온을 측정하는 관측망을 더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필요한 폐사체 처리 장치를 신규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수온 예측 시스템 얼마나 미리 내다보는 겁니까? 지금은 한 일주일 정도 단기 전망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기상청 기상 예보를 보시면은 당일 그리고 일주일 한 달 이런 단위로 기상 예측을 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데 당일을 만약에 이제 실시간 수온 측정 정도로 본다고 하면요. 이제 수온 예측 시스템은 현재로서는 일단 일주일 정도의 수온이 어떻게 변할지를 예상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상청이 기류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해서 일주일 단위로 기상 예보를 내보내고 있다고 본다면 이게 수온 예측 시스템은 해류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해서 어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적조 발생 정보도 보다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추가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을 통해서 일반 시민 50명으로 구성된 시민 적조 감시단 이것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들은 해양 레저 활동이나 어업 활동을 하면서 적조 검체를 채취해서 수과원이 지원한 분석 도구로 적조 발생 여부를 분석한 다음에 적조 신고 웹을 통해서 신고를 하도록 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네. 또 전남과 경북 지역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간 수온 관측망 20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하고요. 폐사체 처리 장치 같은 경우는 전남과 제주에 각각 1억 원 그리고 3억 5천만 원 등 총 4억 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관심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전망인데요. 원래 고수온 현상은 7월 중순에 관심, 그리고 7월 하순에는 주의보로, 그리고 8월 초에는 경보 단계로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적조는 7월 중순에 예비주의보, 그리고 7월 하순에 적조주의보, 그리고 7월 하순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확산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과수화상병이 무엇보다 또 걱정인데요. 충남 예산, 경북 안동에서도 발생했다는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과수화상병 발생이 없었던 충남 예산 그리고 경북 안동 소재 사과 과수원에서도 과수화상병이 확진됐다고 농촌진흥청이 밝혔습니다. 원래 과수화상병은 지난 5월부터 기존에서 다발했던 지역인 충북의 충주, 엄성, 제천 그리고 충남 천안 등지를 중심으로 발생을 했었는데 지난 4일에 예산과 안동에서 새롭게 발생을 한 겁니다. 특히 경북 같은 경우는 안동이 소재하고 있는 경북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과 재배 면적의 60% 가까이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더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농촌진흥청에서는 일단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선제적 방지를 실시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이 방침처럼 큰 피해 없이 일단락되기를 기대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농수산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농부들을 위한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청취자 9094님 궁금증으로 오늘 시작을 해보죠. 2년째 텃밭 농사 짓고 있습니다. 방송 즐겨 들으면서 박영재 관장님의 텃밭을 상상해 봤는데요. 없는 게 없는 채소 백화점일 것 같은데 관장님 밭에도 없는 채소가 있습니까? 저는 가끔 다른 텃밭 보면 나도 저걸 심을 걸 그랬네 하고 아쉬울 때가 있는데 관장님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라고 보내셨어요. 없는 채소가 있겠죠. 네. 그렇지만 제가 이제 농사 짓는 게 종류가 많아서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부러워하지 않고 제가 계획했던 대로 이렇게 심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쉬지 않게 놀지 않게 아주 틈틈이 곳곳에 비는 곳 없이 하실 것 같은데 네. 그 다른 밭 볼 때 또 관심 그 정도가 좀 다르실 것 같아요. 네. 텃밭 구경이 저에게는 가장 즐거운 시간인데요. 네. 이분은 또 무엇을 심었고 또 어떻게 농사 짓는지 보는 것이죠. 아마 제 텃밭도 구경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실 것 같아요. 동네 분들이 신기합니다. 워낙 종류도 많고 요즘에는 심지도 않은 또 토종이라는 작물을 심고 있으니까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처음에 계획하신 대로 밀고 나가는 또 뚝심도 대단하시네요. 아무래도 다른 분들의 작물을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또 심어보고 싶은 욕심도 생기는 게 당연한데요. 근데 다행히도 더 일을 늘리면 안 된다는 또 브레이크도 작동합니다. 이 달려나가는 힘과 또 멈춰 세우는 힘이 동시에 이제 다 자리 잡고 있는 거군요. 이제 막 시작한 그 도시농부들 마음을 좀 예전 기억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진짜 막 궁금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한 그 마음, 그 예전에 그러셨던 경험도 혹시 가끔 생각이 나십니까? 그렇죠. 많은 것들을 심어보고 싶은 욕심들이 굉장히 생기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새로운 작물들이 나타났다든지 또 주변에 또 이렇게 땅속에 들어갈 수 있는 마라든지 이런 작물들은 정말 저런 건 심어보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텃밭을 이웃하고 있는 사이에는 또 이제 수확물을 좀 바꿔 먹기도 하고 나누는 그런 정이 있잖아요. 네. 텃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확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 주변에도 나눔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농부들이 이렇게 기른 수확물을 판매하는 농부장터가 열리는 것도 늘고 있습니다. 조그만 텃밭이지만 의외로 수확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난 주말에 수원 탑동 시민농장에서도 조그만 장터가 열렸습니다. 텃밭에서 농사 지으신 분들과 나들이 나오신 분들이 함께 수확물을 나누는 장터였는데 주변에 찾아보시면 이런 작은 장터가 지역마다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수원시에는 공유냉장고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이렇게 농사 지은 농산물을 냉장고에 포장해서 넣어두면
필요한 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장터나 뭐 공유 주방을 넘어서 공유 냉장고라는 개념이 있었네요. 네. 처음에는 이제 농산물만 이렇게 넣어주셨는데, 점차 이것을 이제 김치를 담근다든지 이렇게 가공을 해주셔서 또 빵이나 쿠키를 구워서 이렇게 넣어두기도 해서, 시민들의 참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사를 해서 남은 농산물을 이렇게 이웃과 함께 나누는 문화도 텃밭에서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특별한 경험을 이제 할 수 있는 텃밭. 그리고 또 코로나 시대라서 그런지 이제 대면하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해두는 지혜가 또 생겨난 것 같습니다. 자, 텃밭에서 이제 이른 수확물들을 보게 되는 시기가 왔는데 한편으로 한참 손이 가는 작물들도 있죠. 이번 주 좀 덥다고 해서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야외 작업이니까 더울 때 어려움이 더 많죠? 네. 6월 들어서 일교차가 커서 당연히 또 아침 저녁으로 농사하기엔 좋지만 한낮에는 제법 덥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침 저녁 시간에 작업을 하는 게 좋은데요. 한낮에 작업을 해야 한다면 챙이 넓은 모자와 흰색 계통의 긴 소매 상의나 팔토시를 착용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모기와 같은 독충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긴 소매나 또 팔을 가려주는 것이 또 체온도 낮추고 피부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맞아요. 모기 나오기 시작했고 그 모자의 중요성 늘 강조해 주셨는데 긴 소매 옷이 중요하다는 것도 오늘 좀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이게 피부도 보호할 수 있고 체온을 유지하는 데 오히려 도움을 주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작업을 할 때 햇볕을 향해서 이렇게 앉아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챙이 넓은 모자에 온 몸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작업하는 팔만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작업하면 체온을 낮춰줘서 오랜 시간 작업을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네, 내 몸이 모자 그늘에 들어가게 하고 팔토시한 팔만 밖으로 나오게 하면 그래도 더운 걸로 인해서 좀 지치는 걸 막을 수 있는 거군요. 그래도 쉬는 시간도 필요하고 지치는 시간이 올 텐데 그럴 때 관장님은 어떻게 쉬시나요? 쉬어야죠. 예. 충분히 쉰 다음에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네. 뭐 드시거나 이런 거 좀. 이제 시원한 물을 항상 이렇게 기본은 물이군요. 네. 시원한 물로.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양파와 마늘을 수확할 시기인데 올해 비도 잦고 이상기온 현상까지 있어서 벌마늘 피해가 크다는 소식 저희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텃밭 가꾸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좀 있으시죠? 네. 지금이 양파와 마늘을 수확하는 절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곧 있으면 감자도 수확을 하게 될 텐데요. 올 봄에 비가 잦았고 또 날씨가 안 좋아져서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마늘, 양파, 감자 같은 땅속 줄기 채소들은 큐어링이라고 해서 잘 말려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는 저장도 안 되고 맛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문지를 깔고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2주 정도 말려주는 게 중요한데요. 네. 특히 감자를 수확할 때에는 간접적인 햇볕에도 색이 파랗게 변색이 되기 때문에 신문지를 깔고 위에도 신문지를 좀 두툼하게 덮어서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말린 후에 양파망에 넣어서 걸어두면 이후에 이제 소비하는 대로 꺼내서 사용하기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신문지를 많이 좀 가지고 있어야겠고요. 마늘 말리는 방법에 좀 어떻게 요령 같은 게 있을까요? 마늘을 이렇게 이제 바닥에 깔아놓고 말리는 분도 계시지만 그 하나하나 엮어서 이렇게 말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양파는 이제 그게 대가 약해서 결국 잘라서 이렇게 펼쳐서 말려야 되는데 마늘은 줄기가 굵고 단단해서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말리는데 아주 편합니다. 공간 활용하기가 좋겠네요. 예. 네. 주말에 또 비 소식이 있는 것 같던데 오늘 수확 후의 건조 방법 잘 기억하셔서 농사 지어서 얻은 수확물들 잘 이렇게 아까 큐어링이라고 말리는 시간 가지시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파종하는 작물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관장님? 네, 파종하는 작물 중에서 콩이나 팥과 같은 종류는 6월 22일 전까지는 파종을 마무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팥은 조금 더 있다가 심어도 되지만 콩은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또 그리고 너무 웃자라지도 않고 또 첫서리 전까지 결실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6월 20일 전에는 콩과 팥류는 다 심어야 한다. 콩과 팥 심는 법을 오늘 좀 배워보고 싶은데 작물 특성에 따라서 주의할 점들이 다 있잖아요. 네, 콩은 물을 좋아하지만 팥은 콩보다는 물을 꺼리기 때문에 심을 위치를 잘 판단하셔서 위치를 잡고 1m 20cm 정도의 넓은 이랑에 30에서 40cm 간격으로 파종을 하게 됩니다. 보통 2알에서 3알 정도를 넣어서 2포기씩 서로 의지해서 재배를 하게 되는데요. 네. 우리가 알다시피 콩은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어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활용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너무 많은 거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석회 비료를 미리 해주는 것은 필요한데요. 밭을 만들면서 주는데 보통 300병 기준으로 200kg 정도를 주게 됩니다. 네. 밭을 만들 때 석회 비료를 미리 넣어준다. 콩을 생각해보면 다른 작물에 비해서 토종 품종이 많은 것 같거든요. 실제 그렇습니까? 네. 콩의 원산지가 만주를 포함한 한반도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만큼 콩 종류도 다양하고 아주 우리나라 수확량은 적지만 종류로는 세계 탑일 겁니다. 자, 그 많은 품종들이 있는데 메주콩도 있고 콩나물 콩도 있고 진짜 밥에 섞어 먹는 콩도 있고 활용도도 참 다양하게 우리는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콩은 용도에 따라서 메주를 담궈서 된장과 간장을 만드는 메주콩 또는 이제 장콩이라고도 하고 충청 지역에서는 종콩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네. 이런 종류가 있고요. 이런 종류에는 장단태라든지 금강태라든지 부석태와 같이 그 지역마다 다양하게 이렇게 토종콩들이 유명한 콩들이 있습니다. 또 밥에 넣어 먹는 용도로 활용하는 콩으로는 밤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먹었을 때 밥맛이 난다고 해서 이렇게 부르는데 밤미콩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종류에는 이제 선비자비콩이라든지 대추밤콩, 아주까리 밤콩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선비자비콩과 대추밤콩 그리고 아주까리 밤콩은 생긴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또 콩의 또 다른 용도로는 콩나물을 만들어 먹는 나물콩 또는 이제 질금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있고요. 이 콩알이 작아서 콩나물을 만들어도 콩나물 머리가 너무 크지 않아서 적당한 것을 주로 이제 나물콩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 종류로는 토종 중에 진우니콩이라든지 오리알태, 백승태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참 밥에 넣어 먹었을 때 또 밥맛을 내주는 맛있는 콩도 있는 건데 이런 모든 품종이 심는 방법은 좀 전에 알려주신 것과 다 같은가요? 여기서 주의할 게 나물콩 종류는 아까 오리알태라든지 진우니콩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나물콩 종류는 포기가 넓게 벌리지 않기 때문에 30cm 정도 간격이면 충분하지만 메주콩이나 밤콩 종류는 넓게 벌리기 때문에 30cm 이상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20일 전에 심으면 언제쯤 싹이 올라올까요? 보통 일주일 정도면 떡잎이 이렇게 올라와서 자라게 되는데요. 이렇게 콩이 자라서 잎이 6장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면 6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콩잎이 3장으로 나오는 줄기가 6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운데 순을 잘라줘야 하는데 이것을 이제 순지르기라고 합니다. 위로 자라 쓰러지지 않고 가지를 많이 벌려서 수확을 많이 보기 위한 방법입니다.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가운데 새로운 잎이 돋아나오는 고갱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고갱이를 따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잎 사이 줄기에서 새로운 곁가지가 이렇게 생겨납니다.
잘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순지르기 할 시기를 놓쳤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순지르기는 콩꽃이 피기 직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만일 콩꽃이 피기 시작했다면 순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잎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쓰러지지 않게 하는 작업을 하는 건데요. 위에서 올라온 잎들을 낫이나 예초기로 잘라서 무게중심을 아래로 내려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순지르기를 이번엔 꼭 하자 했는데 그때 같이 해주면 좋은 작업이 또 있다고요? 네, 웃거름을 줘야 합니다. 이때쯤이면 뿌리옥 박테리아의 역할이 끝나서 별도의 거름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 콩꽃이 피는 시기에는 너무 메마를 경우에 별도로 고랑마다 물을 흘려보내서 물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자, 이제 보통 6월 중순 지나면 장마가 올 텐데 그 시기 지나면 7월에 다시 파종할 수 있는 콩이 있다고요? 네, 강낭콩과 완두콩입니다. 봄에 심었던 콩을 2번 심기 때문에 완두콩과 강낭콩을 보통 두벌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7월을 놓치면 결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늦어도 7월 말까지는 파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6월 20일 전 기억하시고 완두콩, 강낭콩은 7월 중에 꼭 놓치지 않고 파종하셔야겠습니다. 자, 권장님 전국을 돌면서 토종 씨앗 채종하시는데 주로 수원에 계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새로 또 농사를 시작하셨군요. 네, 서울에도 토종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텃밭이 생겼습니다. 강동구에도 있지만 이제 새로 관악구 낙성대에 있는 강감천 텃밭에서 토종 농사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관악구에 씨앗 도서관이 생기면서 텃밭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강감찬 텃밭 도시농업박람회 열었던 장소기도 한데 씨앗 도서관 짓고 또 농사 지을 수 있는 텃밭도 생긴 거군요. 네. 토종 농사를 지어보고 싶은데 혼자는 망설여진다 하시는 분들은 서울 관악구청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배우면서 농사 짓고 수확하는 1년 농사를 함께 할 계획입니다. 네, 박 관장님 설명도 들으면서 눈으로 진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 진건읍 진간이에서 토종 작물하고 외국 허브를 키우는 농부가 된 사진가 이정근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은 적은 한 10년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동안은 국립수목원에서 식물 전문 사진가로 사진 찍는 사진가였습니다. 그러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토종 식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때서부터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울릉도의 특산 식물들을 좀 많이 갖다 심기 시작했습니다. 울릉도에 이제 명이나물, 두매부추, 섬숙부쟁이, 섬엉겅퀴나물 이런 걸로 이제 심기 시작했죠. 우리 농업이 발전하려면 토종 작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 토종보다는 로컬라니 뭐 이런 쪽으로 가니까 좀 한편은 속상한 것도 있죠. 많이 안 알려져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거는 좀 내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토종 작물을 이제 꾸준히 심기 시작했죠. 주 고객들이 저희 농장에 오셔가지고 토종 식물에서 얘기를 해주면은 셰프님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글쎄요, 우리 신토불이라고 우리 토종 식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면은 너무도 외국 작물보다도 상당히 좋은데 우리 토종 셰프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 농업도 토종 농업도 상당히 발전되리라 믿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시던 분이 끈기로 길러낸 토종 농산물 어떤 맛일지 궁금해집니다. 울릉도 토종작물을 경기 남양주에서 기르고 계신데 토질과 기후가 달라도 농부의 정성으로 잘 자라는 모양이네요. 이렇게 토종작물 지키는 분들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참 반갑고 고마운 마음 드는데요. 토종작물에 대한 관심들이 모이면 그걸 지킬 수 있는 큰 힘이 또 만들어지겠죠. 우리 토종작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 지금보다 더 커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농부가 된 사진가의 밭에 우리 토종작물들이 풍성하게 잘 자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85명이 나왔습니다. 엿새 만에 400명대로 내려왔고요. 오늘도 400명대 초중반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있어서 이 주 후반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3분기 백신 접종 계획이 나왔습니다. 일단 7월에는 고3을 포함한 수험생들이 제일 먼저 백신을 맞게 됩니다. 기말고사가 끝나면 바로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화이자 백신이 접종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이번 달에 접종할 예정이었던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초중고 교사는 7월 중순 이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역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유력하고요. 그리고 일반 성인 중에서는 50대가 이 7월에 백신을 맞는데요. 만 60에서 64세 접종이 끝나는 이달 19일 직후 예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8월과 9월에는 40대, 30대, 20대 순으로 접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우선 접종 대상에 소아암 환자나 신생아 중환자의 보호자를 넣는 방안도 대통령의 지시로 검토되고 있어서 이르면 7월 접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분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를 비롯해 모더나, 얀센, 노바백스까지 모두 5종류의 백신이 들어오고요. 이 계획대로라면 모두 8천만 회분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 국내 백신 개발도 빨라지고 있어서요.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은 자체 백신을 이르면 7월 임상 3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가족 등 12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확인됐다고요? 네, 지난 3월 LH 사태가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과 그 가족들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조사를 해달라고 스스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원래 국민의힘과 공동으로 조사를 추진했으나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하면서 권익위에서 판단을 해달라라고 맡겼습니다. 이에 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가족 8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16건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 본인이 이 투기 등 불법 거래 의혹을 받은 사례는 6건으로 드러났고요. 이 배우자 등 가족의 투기 의혹이 파악된 의원도 6명이 있었습니다.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많았고 또 건축법 위반 의혹도 있었다고 하고요. 특히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토지나 부동산을 매수한 의혹도 3건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대규모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 이 관련 부동산을 사거나 지역구 개발 사업과 관련된 토지를 의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매입한 사례도 확인됐고요. 이 가운데 2건은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익위는 다만 조사에 한계가 있어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의혹이 제기된 의원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투기 의혹은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 명단을 공개할지 또 추가 징계 조치가 있을지 여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LH 개혁안을 발표했죠? 네. 이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조직 슬림화인데요. 직원을 20% 이상 감축하고 또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가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도 LH의 몇몇 업무를 국토부나 여러 산하기관으로 분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 고위직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 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고요.
이 과거 비위 행위에 대해 해당 연도의 경영 평가 결과를 수정해서 임직원 성과급도 환수할 예정입니다. 이 정관 이후 근절을 위해 취업 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고위직 529명으로 또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수의 계약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고요. 임대주택 매입 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상시 감찰 활동을 벌여서 중대 갑질 행위는 수사를 의뢰하고 또 현장 감독관의 권한을 축소하기로 했고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산 등록을 확대하고 연 1회 이 부동산 거래 조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직원은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면서 이를 처분하지 않는 직원은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LH 조직 개편안은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 사망한 군 부사관 유족이 국선 변호인을 고소했죠? 네, 유족분들은 어제 국방부 검찰단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선 변호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공군 본부 검찰부는 그 이중사의 성추행 신고가 접수된 지 엿새 만에 이 국선 변호인 A씨를 선임했습니다만 A씨는 이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대면 면담을 하지 않았고 또 전화통화도 2차례만 했습니다. 네. A씨가 이중사의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된 뒤 결혼과 신혼여행, 이후 자가격리 등 개인 사정으로 면담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라는 게 공군의 설명인데요. 반면 유족 측은 이 국선 변호사 A씨가 그 이중사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안 하거나 또 늦게 답하는 등 이 피해자 보호는 물론 사건 자체에도 관심이 없어 보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 당국은 공군 여성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이 국내 부실한 성폭력 대응 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해서 성폭력 예방 제도 개선 전담팀을 구성했고요. 지난 3일부터 운영된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에 접수되는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특별 조치반도 어제부터 가동했습니다. 네. 법원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고요?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4부는 어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85명이 일본제철과 닛산화학,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들로부터 받은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 재판을 하지 않고 내리는 판결인데요. 이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라는 의미이고 사실상 이 피해자와 유족들이 패소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 대해 보유한 개인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 없다라고 밝혔지만 그 청구권을 소송으로 행사하는 건 제한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 식민 지배와 강제 동원이 불법이라는 건 모두 국내 해석이라거나 이 사건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 없다라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이 소송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이 기존 대법원 판례에 정반대로 배치된다고 비판했고 또 금시초문의 법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는데 한일 월드컵 영웅이죠. 최장암 투병하던 유상철 전 감독이 세상을 떠났죠. 네, 2002년 이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시작을 알린 이 폴란드전 쐐기골을 넣은 사람이 바로 유상철 전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인데요.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멀티플레이어로 꼽힌 유상철 전 감독이 안타깝게도 췌장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은 어제 오후 7시쯤 이 서울 아산병원에서 눈을 감았는데요. 이 현역 시절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 플레이어로 울산현대와 요코하마 마리노스, 가시와 레이솔 등 한국과 일본의 프로팀을 오가면서 어디에 있든 최고의 활약을 펼쳐오다가 2006년 울산현대 팀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또 이 청소년 대표와 올림픽 대표, 국가대표 등 연령별 대표팀을 두루 지내고 A매치에 124경기나 출전해서 또 18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밤사이에 비가 지난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경기와 강원 북부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과 중부 지역 곳곳에 오전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나올 때 우산 하나씩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낮에는 덥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른다고 하니까요. 더위에 지치지 않게 체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6시 1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